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저 메일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좀 이렇게 오고 가는 사회가 되고 공동체 안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냐면 이 동상이몽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부인이 잠깐 출타를 하면서 남편에게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좀 넣어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알았다고 내가 그럼 깎아 놓을게. 그래서 깎아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갖고 이제 기절초풍을 한 거죠. 분명히 저 감자 반만 깎아 놓은 거잖아요. 근데 부인이 원했던 대로 깎아 놓은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 부인이 이번에는 좀 잘하겠지 생각하고 여보, 김장 할 테니까 배추 반으로 좀 갈라놔. 그거 절여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버렸어요. 네. 이게 뭐예요? 동상이몽이죠. 똑같은 걸 하는데도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때 뭐 기획안을 갖고 오거나 행사를 준비할 때 보면 주변에서 얘기들이 많죠.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보고를 하면 이거밖에 아니야. 좀 다시 만들어 와봐. 그러면 다시 만들어 가면 이거 아니라고 좀 생각이 없냐고 좀 생각 좀 하라고 하면서 다시 보냈는데 다시 또 써갖고 오면 이거 말고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을 질문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의미와 목적을 질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에게도 질문해야 되고 타인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소통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그건 더 필요한 거죠.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이것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가운데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 계시죠? 거의 대부분이 많이 쓰시거든요. 그 많고 많은 은행 중에 왜 카카오뱅크, 물론 어떤 은행도 쓰지만 카카오뱅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세요? 많은 은행이 있는데 왜 또 은행이 필요할까? 기본적인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게 뭘까? 기존 은행에 가면 뭐예요? 줄도 많이 서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뭐 공인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다양하게 뭐 복잡한 게 많아요. 은행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돈을 지키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인에게서는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전략해주고 편리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서부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나온 은행이 바로 카카오뱅크거든요. 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나온 게 카카오뱅크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개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에 치이고 사역에 지칠 때 과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 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고 아니면 또 물어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왜 중요한지. 바로 이런 의미와 목적을 질문하기 시작할 때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통이 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거나 행사를 치를 때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소명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의미와 목적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면은요, 나중에는 탈진이 오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그 일에 매너리즘을 빠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소명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그래서 어디 청소를 해요. 그럼 왜 청소를 해서 화장실 청소 왜 하세요? 깨끗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왜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 아, 지금 화장실의 분위기를 갖다가 되게 좋게, 깨끗하고 좋게고 쾌적하게 해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이 기분 전환까지 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열심히 합니다라고 할 때, 전자와 후자의 그것을 임하는 태도와 결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죠. 전자는 그냥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뭐 이렇게 평소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후자는 어떻게 돼요? 쾌적한 환경, 사람들이 화장실 왔다 갔을 때 리프레시 되는 것, 그러면 거기다 향수도 놓을 수도 있고, 거기다 어떤 장식도 할 수 있고, 일의 결과물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특별히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또 공동체가 같이 이루어나갈 것이라면 이 의미와 목적을 질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그 질문과 이 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회의할 때예요. 회의할 때. 어떨 때는 보면요. 회의할 때 다들 막 울상이에요. 또 어느 곳에 제가 이제 한번 이 견학을 왔었는데요. 와우. 마치 그냥 교회 목회실 회의하는데 막 청문회 수준이에요. 청문회. 요즘에 이제 국감 열리잖아요. 국정감사처럼 막 하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도 없고 막 뭐 방어하고 막 뭐 주눅 들고 막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뭐 그걸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 거쳐야 되죠.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그 회의 평가를 할 때도 조금은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질문을 잘 사용할 수 한다면 이 피드 포워드로 전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걸 평가할 때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점, 잘했던 점, 그런 것들, 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수고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잘못한 점, 이제 자비판해봐 이게 아니라 혹시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근데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것이 있잖아요. 그 목표대로 목적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그 아쉬운 부분들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거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때부터 피드 포워드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걸 똑같이 한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사님, 뭐 목사님,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이걸 똑같은 걸 한다면 그때는 어떤 다른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요? 그때는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개선점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해줘야 될 게 어떤 것을 좀 후원해 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내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지금 우리의 이 회의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로 피드 포워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회의가 그냥 그래 의뢰껏 하는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또 한 소리 듣겠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정말 건설적이고 그리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다음번에 더 성장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잘잘못을 가리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요. 피드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딱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미래적인 피드 포워드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통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아까 의도가 표현했었죠. 이 표현에 되게 중요성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체나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아니 우리 교회 몇 년 다녔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김 목사 지금 나랑 같이 사역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걸 아직도 그걸 몰라?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또 무서운 말이 뭐가 있어요? 눈치죠, 눈치.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 눈치껏 해야지. 꼭 그걸 말로 해야지만 하냐, 알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초코파이밖에 없어요. 예?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알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미스 커뮤니케이션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일을 할 때일수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피드백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갈등에 있을 때 아니면 첨예한 어떤 의견이 대립될 때는 이 표현을 더 조심하게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주기 전에 말을 하셔야 되고요. 눈치로 일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불통이 되는 거예요. 넘겨짚은 것,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의 끝나고 나면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담임 목사의 의중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소신껏 못하고, 그게 뭐 어디서 출발하냐면 무조건 물론 심리적 안정감의 영향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표현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의 3단계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쉽게 딱 3개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찰한 거예요. 해석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무슨 표현을 할 때 이게 물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나 소통이나 어떤 행사 가운데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걸 가지고 표현을 되돌려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요. 내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을 찍는 카메라는 뭐예요? 딱 찍으면, 그 순간을 딱 찍으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죠. 녹음기 기능이 뭘까요? 상대방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그대로 녹음이 되죠. 그러니까 표현의 첫 번째는 내가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은 것처럼 녹음기로 녹음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100% 그거를 할 수는 없지만요. 해석이 배제된 이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역이나 어떤 소그룹 모임을 인도한다고 쳐요. 근데 중요한 집사님이 늦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맨날 늦어요? 이건 뭐예요? 해석이죠. 해석이죠. 그리고 물어봐요. 왜 늦으셨어요? 차가 많이 막혔어요. 아니, 지금 교회에 온 지, 우리 모임 온 지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시간 예측도 못해요? 좀 그 시간 맞춰서 차 막힐 거 고려해서 좀 미리미리 와야지. 그렇게 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차가 밀려서요. 차가 밀려서 늦으셨군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자,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그 소그룹에서 어떤 소그룹원이 늦게 왔어요. 그럼 우리의 감정 어떨까요? 기뻐 춤추나요? 아니죠? 불편하죠. 근데 이때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그거 왜 한두 번 오냐고, 그 시간 예측 못하냐고, 여기 맨날 밀리고 요즘에 공사하니까 더 밀리는 건데 그 시간 예측 못하냐고,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그때 그 반응의 감정은 뭘까요? 나를 무시하나? 이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이 모임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그렇게 오는 건가? 기대감이 없이 오는 건가? 라고 섭섭한 마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근데 그분은 어때요? 별로 감정이 요동 안 할 수도 있어요.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감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때 특별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늦었다고 책망하는 나의 감정은 어떤 욕구일까요? 늦은 거에 대한
그 감정인가요? 아니죠. 원래 진짜 욕구는 뭐예요? 제 시간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읽은 거예요. 그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향한 내가 원했던 욕구는 뭘까? 아, 제 시간에 왔으면 좋겠는데 제 시간에 오지 않았구나. 그걸 갖다가 읽고 그것에 대한 내 감정을 갖다가 솔직하게 우리가 흔히 나전달법이라고 그러죠. 그 표현하는 거예요. 10분 늦어서 제가 혹시 중간에 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제가 좀 불안했어요. 라고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요청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지적이나 책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 늦었어? 이게 진짜 원하는 건가요? 아니죠.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제 시간에 오는 거죠. 그래서 늦으면 다음부터 늦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음에는 좀 더 빨리 와서 우리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이잖아요. 내 욕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핸드폰 하고 있어요. 야, 핸드폰 하지 마. 지금 내가 너 지금 나를 뭐 졸로 하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값어치 없는 놈이야?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욕구는 뭐예요? 내가 얘기할 때 나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핸드폰 보지 마! 이게 아니라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싶거든. 이런 식으로 자기 욕구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줌으로 어떤 학교를 강의하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계속 아이들이 이름만 올려 있는 거예요. 이름만. 화면이 다 꺼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혼자 막 독배 가듯이 막 지금처럼 혼자 막 이렇게 강의를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이 친구들 왜 이렇게 화면을 끄고 있을까? 근데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강의를 멈추고 제가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좀 얼굴을 보면서 강의하면 저도 좀 신이 날 것 같고 여러분들의 멋진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도 하고 막 채팅방에다 막 제가 따뜻한 말로 뭐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씩 처음에는 이제 화면을 켜긴 켰는데 막 형광등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뭐 가구가 보였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자기 얼굴들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야 지금 수업 시간인데 이 화면 꺼놓고 있는 뭐야 빨리 안 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더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예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 너 혼자 떠들어라. 나는 그냥 화면 켜놓고 음소거 해놓고 가서 라면 먹든지 뭐 다른 거 TV 보든지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사실대로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긍정적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의도가 내 표현 속에 담길 수 있고요. 상대방이 그 말을 따뜻하게, 그 표현 속에 담긴 그 따뜻한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진짜 어떨 때 제일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정말 이 표현법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갈등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강요가 아니라 요청하는 게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거꾸로요. 누군가에게 내가 요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약간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까도 위기질서 얘기했죠. 그 힘의 그 위력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해줘야 되잖아요. 또 역으로 정말 그분이 어려운데 또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뭘 요청을 하면 이게 강요하듯이 얘기를 해도 뭐 그렇게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너 그거 꼭 해야만 돼. 내가 이걸 너한테 위임했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 이걸 요청할 때는 이 표현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욕구 기반으로
구체적이며 긍정적인 표현 방법으로 요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요청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실현 가능해야 돼요. 이때는 뭐예요?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죠. 많은 경우 능력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내가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거 못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조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강요가 아니라 요청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청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은 강요로 들을 때가 있고요. 나는 요청했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강요처럼 되어진 버린 경우도 있어요. 가장 그것에 대한 판별하고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특별히 기간과 방법과 그것을 해나가는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요청을 했는데 많은 경우 언제 기분이 나빠요? 그걸 안 들어줬을 때 기분 나쁘죠? 아이씨, 이게 감히 내가 얘기했는데. 목사가 시키면 해야지. 담임 목사가 시키면 부교육자가 당연히 해야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요청이 아니에요. 그건 강요예요, 강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 그거를 갖다가 강요한 거예요. 요청이라면 어떻게 돼요? 요청의 목적이 뭐예요? 그 욕구에 기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에 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물까지 정해주고 방법까지 정해줘서 전혀 선택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요청이 아니라 강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처음엔 해요. 그리고 몇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소통보다는 불통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윗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면 동료로 하여금 요청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창의적이 돼서 그 요청을 갖다 더 증폭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강요받은 사람들은요, 강요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시키는 것만 해요. 심지어는 시키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자, 이거 좀 복사 좀 해와 그랬더니 세 부만 복사해 줄래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씨 나 지금 뭐 총동원 주일 준비해야 되고 무슨 뭐 예배 준비해야 되고 지금 시간 바쁜데 짜증나게 그러면서 그냥 해요. 세 부. 그리고 교회의 원칙에 따라 줄곧 해오던 방법에 따라 이면지에 복사해서 줍니다. 근데 평소에 관계가 좋고요. 그리고 뭐 이 요청을 받고 어떤 이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관계면요. 그리고 아까 Y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진 관계나 공동체일수록 만약에 똑같은 일 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세 번만 복사해 주실래요? 김 전도사님. 그러면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따가 저기 장로님 모임 우리가 좀 임시당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네, 그리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청을 평소에 아주 신사적으로 받고 이 요청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남기고 심지어 안정감을 누리고 어떤 그 관계의 거리가 아주 좋고 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해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게 좀 보기에는 이게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목사님 그냥 회의실에서 하실 것 같으면 PPT로 만드셔서 그래서 그걸 자원체를 보시고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장로님들이 궁금할 때 이걸 다시 볼 수 있도록 복사도 하고 PPT도 만들어서 그때 하면 어떨까요? PPT도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역자랑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으세요? 후반부의 사역자가 너무 오버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창의적으로 하거나 그걸 더 열심히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Y를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 요청을 하고 설령 강요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요청하라고 강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 우리 지금 이거 함께하고 있는 뭐 부교육자들 계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리더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뭐 어떤 부서의 또 리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요청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건 그것은 우리의 목적, 숙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그룹에서 침묵으로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좀 말 좀 해요. 그거 왜 그렇게 꿍하니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로 만나서 보니까 우리 모임 시간에 말수가 적으시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좀 도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다음 읽기 성경 본문을 읽는 거를 갖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다른 걸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를 제시해 준 다음에 어떤 걸 하시면 좀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혹시 더 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면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 요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의 상황일수록 이 표현을 잘 할 때 이것이 상대방에 따라 아니면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강요가 될 수 있고 요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많은 일들이 있죠. 그거 하나는 뭐냐면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거절. 그렇죠? 특별히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거절 더 어렵죠.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달리 뭐 할 말을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 교회 안에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사역의 현장 가운데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거절하기에는 욕먹을 것 같고 잘못하면 책상 뺄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일들을 억지로 하다 보면 내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것이 또 번아웃 때는 또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거절하는 법도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절하는 것도 잘 거절하셔야 되죠. 잘못 거절하면 이제 욕먹죠. 그리고 막 관계도 막 틀어지게 되고 안 좋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역으로 또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강요도 아니에요. 요청을 했는데 정말 신사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 사람이 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나죠. 마음 상하죠. 저씨 나중에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도움에 대해 인정하며 나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거절할 때 있잖아요. 그것은 존재의 거절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절할 때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적이 되나? 이 존재의 거절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 요청에 거절할 때도 나라는 인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과 그 사건과 그 일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힘들게 얘기했는데 정말 어렵사리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 못해줘? 너는 나하고 관계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이라는 것은 존재의 거절이 아니라는 거, 상황의 거절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사역자예요. 청년 사역자가 와서 목사님 저 요번에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소그룹을 인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저희 속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부탁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해줄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상대의 욕구가 뭔지를 갖다가 잘 읽고, 그리고 나의 욕구와 나의 가치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시험 때문에 저한테, 청년 사역자한테 속으로 인도를 갖다가 부탁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왜 부탁을 했을까요? 시험도 중요하고 시험도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왜 부탁을 했어요? 그냥 뭐 빵꾸 내던가 아니면 그 속으로 아무나 시키면 되는데 굳이 목사님한테 좀 인도해달라고 했던 마음은, 속마음은 뭘까요? 그 소그룹을 잘 살리고 그 시간에 그 소그룹 원들에게 좋은 교제와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욕구도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구도 있죠. 근데 청년 사역자는 마침 그 다음 날이 아니면 그 저녁에 설교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거 해주느라고 또 준비돼야 되니까 그거 해주느라고 시간을 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중요한 욕구와 나의 중요한 욕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아, 리더님이 지금 소그룹도 잘 인도하고 싶고 시험도 잘 보고 싶은 그런 중요한 그런 마음이 있군요. 교회도 학업도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나도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럼 그런데는 뭐예요? A보다는 B, 즉 너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하군요. 저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저도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저대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고 우리 리더는 시험도 잘 보고 그 소그룹 원들이 잘 그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대안을 찾아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소그룹을 정말 그 본인이 인도한 것처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리더들 단톡방을 한다는 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 누굴 찾아본다거나 전화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는 거죠. 그래서 거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를 거절하거나 그 일을 거절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도 살려주고 그 욕구와 나의 욕구도 같이 살리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나를 거절했어? 내가 부탁한 걸 거절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대안을 통해서 충족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절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거절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상대방의 것도 인정해 주면서 나도 중요하다. 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중요한 만큼 나도 지금 이 일에 내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 그것도 자기한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때 뭘 해야 된다는 거, 그 중요성, 그 욕구를 갖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같이 대화점을 찾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소통이죠. 거절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다 해결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충고를 넘어 조언하는 법입니다. 충고를 넘어 조언할 때. 여러분 이제 뭐 사역자들끼리 한다거나 아니면 어때요? 뭐 청년부 리더들, 성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충고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조언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때가 참 애매해요. 이거 잘못 충고하면 뭐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목사면 다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부탁도 안 했는데 뭐 내일에 간섭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조언은, 이때 충고는 그냥 했던 일을 갖다가 비판하고 그걸 갖다가 그 사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미래의 해결책을 조언하는 것으로 이동하셔야 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이 좀 덜 섭섭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전제 조건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해석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에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그 관찰 이렇게 마치 사진기 찍은 것처럼 녹음기 들은 것처럼 그렇게 다 파악한 다음에 조언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니까 말이야. 내가 널 아끼니까 너 지금 내가 얘기 주는데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요. 관계가 더 멀어져요. 그리고 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잔소리는 뭐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을 할 상황이 된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전제 조건이 상대방이 지금 감정이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언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아끼니까 말이야. 나라도 되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누구한테 가서 누가 이런 소리 해주냐? 자,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그 맞는 말을 조언을 해도 상대방은 그걸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 라고 묻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역자들 간의 관계라면 뭐 전사님 지금 이걸 보니까 이 행사를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제가 전사할 때 도움이 되는 말 좀 하고 싶은데 좀 선물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동의를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거는 이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소리 안 들 거면 책상 빼고 나가라고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좀 더 개선할 것이 목적이라면 동의를 구해야 되죠.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도 괜찮을까? 라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상대방이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뭐 한다고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게 동의를 구하면요. 대부분은 그 시간에 괜찮습니다.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얘기하라 그랬어? 그래. 나니까 얘기하는 말인데, 너 당신 뭐 이거 잘못됐고 뭐 이렇게 했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뭐 사약 제대로 하겠어? 라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상처받는 거죠. 아까 피드백 얘기했듯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되, 이때 바로 조언과 충고에서 피드포워드를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한 부분을 칭찬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쉬워하는데, 전사님이 아쉬워하는데, 아니면 우리 청년 리더가 아쉬워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한다든지 이게 너무 오글거리면 그냥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건 어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더 풍성한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이때는 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 어때? 이거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이게 좋고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는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거 할 때는 좀 적응하는 것 같아 라고 조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충고나 조언 듣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 변화돼야 돼. 내가 충고한 건대로 해야 돼.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변하지 않아? 너 좀 멀었다.
이거는 충고나 조언이 아니에요. 그건 강요예요, 강요. 조언하고 충고는 해줄 수 있지만 그 변화와 그 다음에 그 선택권은 그것조차도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줄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심리적 안정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다음부터는 약간 쓴소리를 해도 지금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는구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 오히려 요청하게 됩니다. 목사님 실은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조언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같이 하는 그 동역자들 멘토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들 멘티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사역자들끼리 아니면 일반 리더들하고 청년 리더이건 구역이건 구역 강사건 간에 리더들하고 이 관계를 잘 맺기 원하신다면요. 이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지혜롭게 극복하신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더 줘서 더 소통이 되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나눴던 얘기, 결국은 우리가 불통이 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의도와 표현에 대해서 집중해 연습하고 판단자가 아니라 호기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듣고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고 그 사람의 감정 가운데 머물고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머물러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동의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또 공감해 주면서 어떤 고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술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 질문이 오고 가는 그런 사회, 특별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그리고 목회의 어떤 영역들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불통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런 괴로움들이 줄어들고 지금보다 더욱더 원활한 소통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소통이라는 게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알고 있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역자들 분들께서 이런 일들을 좀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내 의도를 잘 담아서 특별히 잘 표현하시는 법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특별히 갈등의 상황 가운데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가 뭔지를 잘 파악하셔서 서로가 서로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연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교회 안에서 사역과 또 신앙생활과 그리고 또 소그룹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 안에서 이 원리들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